안녕하세요. 말년에 다사다난한 일을 겪은 7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 나이 먹으면서 정말 별일 많았지만 말년에 저희 부부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특히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에 지금까지도 밤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저는 남편과 시골에서 30년 가까이 오리탕 가게를 운영하면서 삼남매 번듯하게 키워냈죠. 한 배에서 나와도 세 자식이 다 제각각 사는 걸 보면 다 팔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구 하나 잘못되지 않고 잘 살길 바랬는데 기대와 다르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장사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왜 사람 보는 눈은 길러지지 않을까요? 저는 장사도 오래 했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사람한테 풍기는 기운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다 보니까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던 건가 싶어요. 등잔 밑이 어두운 줄 모르고 어리석게 당한 제 사연을 같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듬직한 아들 둘에 귀여운 막내딸까지 키우는 재미에 남편과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죠. 삼남매가 어찌나 우애가 좋은지 속 한 번 썩인 적도 없어요. 가끔은 친구보다도 남매끼리 더 의지가 된다면서 자기들끼리 잘 지내면서 사는 걸 보니까 저희도 흐뭇했습니다. 이렇게 삼남매가 20대까진 비슷하게 다 잘 지냈는데 문제는 30대쯤부터 생기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달라지다 보니까 서로 바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삼남매 사는 걸 지켜보니까 안 풀리는 놈은 인생이 죽어라 안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큰아들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만큼 운이 없는 삶이었죠. 그래도 심성 고운 우리 큰아들만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의 본보기가 될 만큼 제 몫은 거뜬히 해내는 아들이라 걱정도 없었어요. 하지만 자식 낳은 부모는 근심 내려놓을 날 없다더니 가장 걱정 없던 장남한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30대 중반쯤 됐을 무렵부터 장남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오죽하면 그때 장남 팔자가 사나워서 용한 점집이라도 찾아가봐야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불운의 시작은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일이 시작이었죠. 사람이 일이 안 풀리니까 쾌활했던 성격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남과 통화하다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길래 제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서울에 정할 거 없으면 그냥 내려와라. 여기서 식당 일 도우면서 지내도 될 거 아니야. 그놈의 면접 좀 떨어진다고 사내 놈이 목소리에 힘도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 아니면 너 요새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일 좀 줄여야지. 아니에요. 엄마, 저 사실 다음 주부터 공장 나가요. 우선 이렇게라도 일하면서 지내볼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자기가 장남이라 그런지 저희 도움을 받는 걸 괜히 싫어했죠.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참 짠했습니다. 참 열심히 사는 아들인데 운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그래도 공장에 나간 뒤로부터는 많이 안정을 찾는 듯 했죠. 그런데 예전처럼 씩씩하고 쾌활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말수도 줄고 무뚝뚝한 모습으로 그저 일만 하고 살았어요. 본인은 괜찮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갑자기 변한 근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 보였죠. 그러다가 큰아들이 조금씩 웃음을 되찾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힘이 없어 보이던 아들을 웃게 만든 사람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큰며느리를 만나고 나서부터였어요. 그래도 마음 붙일 곳이 생겨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어느 날 인사를 왔는데 싹싹하고 잘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답니다. 그런데 구김살 없이 잘 큰 것 같던 큰며느리에겐 불우한 집안 환경이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내고
아버지와 둘이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죠. 큰아들이 상견례 전에 저희 부부한테 신신당부하듯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술을 워낙 좋아하셔서 상견례 자리에서도 술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술 못한다고 말해놨으니까 한 잔씩만 가볍게 하세요. 술을 얼마나 마시길래 이런 말까지 하는 거야? 네 아버지도 그렇게 술 많이 못 드시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말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대체 얼마나 술을 좋아하길래 상견례 전날 이런 소리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당일 사돈을 보니까 아들이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격식 차리고 서로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될 자리에서 사돈이 음식과 술이 나오자 식구들 앞에 술잔을 하나씩 놔주면서 신이 난 목소리로 소리쳤죠. 자자, 다들 좋은 날 한 잔씩 하셔야죠. 기분 좋게 원샷하고 시원하게 이야기합시다. 자자, 다들 잔들 받으시고 원샷, 원샷. 빼지 말고 원샷. 저는 무슨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회식 자리인 줄 알았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박수까지 치면서 원샷 외치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 먹고 저처럼 황당한 상견례를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죠. 옆에 있는 남편을 보니까 저만큼이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렇게 상견례인지 회식인지 모를 자리가 끝나고 큰며느리가 저와 남편한테 달려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자식 잘못에 고개 조아리는 부모는 봤어도 부모 잘못에 고개 숙이는 자식을 보는 건 처음이었죠. 그때 남편이 큰며느리를 다독이면서 말했어요. 괜찮으니까 어서 가서 아버지 챙겨드려. 우린 정말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봐라. 아버님 놀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정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조심히 가세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술 먹고 사고 치는 아버지랑 둘이 사느라 고생 꽤나 했겠다 싶었죠. 그래도 속 깊고 착한 큰며느리를 보고 결혼을 허락했어요. 솔직히 사돈이랑 저희 아들이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일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니까 별 문제 없이 가정도 잘 꾸렸어요. 한동안 되는 거 하나 없던 인생에 큰며느리는 우리 장남한테 귀인 같았죠. 특히 막내딸이랑 죽이 척척 맞아서 정말 자매처럼 지낼 정도였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인 집이라 막내딸이 집안의 예쁨을 독차지할 만큼 애교도 많고 살가웠습니다. 이런 막내딸과 큰며느리가 코드가 맞았는지 너무 사이가 좋았죠. 큰아들 부부가 내려오면 막내딸은 꼭 큰며느리와 같이 시내까지 나가 구경하러 가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이 오죽하면 저한테 신기한 목소리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며느리가 아니고 큰딸이 하나 더 생긴 거 아니야? 효정이는 어째 자기 새언니만 오면 밖에서 한참을 놀다 오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네, 딸이야. 효정이가 어릴 때 동생 낳아달라고 하더니만 나이 먹고 소원 성취했네. 자기도 오빠 말고 언니 만들어달라고 노래 불렀는데 둘이 잘 지내니까 소원 성취했지 뭘. 안 그래도 집안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이던 막내딸이었는데 이제는 큰며느리까지 합세해서 집안의 웃음이 떠나질 않았죠. 막내딸 효정이는 오빠들 사이에서 애교도 많고 착한 딸이었어요. 특히 공부도 잘해서 장남이 장가갈 무렵에는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 당당하게 입사도 했답니다. 게다가 막내딸은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저와 남편한테 용돈을 보냈죠. 처음에는 통장에 딸 이름으로 들어온 돈을 보고 깜짝 놀라서 딸한테 전화했던 적도 있어요. 효정아, 아니 너 이게 무슨 돈이야? 아, 그거 내가 드리는 용돈이에요.
나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월급을 탔으면 너나 쓰지 뭐하러 용돈을 보내. 자식 이만큼 키웠으면 용돈 받으셔야죠. 나한테도 효도할 기회 좀 줘요. 다음엔 절대 보내지 마. 이번만 받을 거야. 저는 그때 꽤 많은 돈을 보낸 딸한테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첫 월급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 달에도 어김없이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는 아예 시골집까지 내려와 저와 남편을 보고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 아빠, 저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전 이렇게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돈은 두 분이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면서 경비로 쓰세요. 딸의 마음 씀씀이에 고맙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끝까지 거절하면서 딸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네가 준 돈으로 어떻게 먹고 놀겠어? 네 마음은 잘 알았으니까 다음 달엔 그냥 써. 에이, 아빠, 막내딸 이 마음도 알아주면서 용돈도 좀 써주세요. 아무리 말려도 매달 용돈을 보내는 막내딸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그 돈을 따로 모아뒀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자라준 것도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부모 위하는 마음까지 정말 어디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딸이었어요. 이런 딸이 큰며느리와 잘 지내는 걸 보니까 큰며느리까지도 예뻐 보였죠.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데 성격 좋은 며느리 덕분에 큰아들도 예전 성격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둘째 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승승장구였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에 입사해서 자기 밥그릇 잘 지키면서 살았죠. 자식 중에도 알아서 잘 크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 둘째가 딱 그랬어요. 형 따라서 공부도 곧잘 했고 취업도 몇 번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원하던 회사에 합격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알아서 잘 만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기대와 달리 둘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조금 특이했어요. 좋게 말하면 솔직한데 나쁘게 말하면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똑 부러지는 성격인 줄만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왠지 불편했어요. 게다가 큰며느리와 막내딸이랑 잘 어울리지도 않았죠. 그래서 같이 좀 어울리지 왜 저럴까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성격 자체가 애교가 있거나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밥을 먹고 주방에서 약을 먹으려고 물을 따르고 있었죠. 그런데 설거지를 하던 둘째 며느리가 저를 보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약은 식후 30분 뒤에 드세요. 밥 드시고 그렇게 바로 약 먹는 습관 안 좋아요. 괜히 시간 지키려다 까먹으면 어떡하니? 그냥 생각날 때 먹는 게 편하지. 약사가 괜히 식후 30분 뒤에 챙겨 먹으라고 했겠어요? 제가 30분 뒤에 말씀드릴 테니까 거실에 잠시 앉아 계세요. 둘째 며느리 말을 듣고 보면 맞는 말인데 말투가 딱딱해서 그런지 듣는 순간에는 묘하게 기분이 나빴죠. 너무 퉁명스럽게 말하니까 괜히 말을 덧붙이기도 어려웠어요. 할 말만 하는 성격이라서 말이 많은 편도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내딸은 유독 큰며느리만 언니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죠. 명절에 가족이 다 모여 있으며 막내딸은 큰며느리가 집에 오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언니,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나 점심때부터 와서 언니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안 본 사이 더 예뻐졌네요. 내려오는데 길이 막혀서 늦었어요. 막내딸은 오랜만에 만난 큰며느리가 반가운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는 큰아들 내가 뒤늦게 온 걸 듣고 주방에서 나오더니 간단한 인사만 하고 주방으로 갔죠. 간단하게 안부도 묻지 않고 인사만 하고 들어가는 걸 보고 저도 황당했어요. 같은 며느리끼리 좀 친하게 지낼 법도 한데 도무지 그럴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작은 며느리는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내려오면 항상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하는 타입이었죠. 큰며느리는 막내딸이랑 부쩍 친해져서 그런지 시골에 오면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그때도 막내딸이 밥을 다 먹고 큰며느리를 불러서 나가자고 하니까 큰며느리가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도 설거지도 하고 뒷정리해야 되니까 다음에 가요. 큰며느리 늦게 와서 요리도 둘째 며느리가 준비한 게 마음에 걸렸는지 난감한 얼굴로 말했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둘째 며느리는 똑 부러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혼자 해도 되니까 형님 나갔다 오세요. 동서, 주방일만 했을 텐데 힘들지 않아? 내가 좀 도와줄게. 아니에요. 전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갔다 오세요. 둘째 며느리가 성격이 저래서 그런 건지 큰며느리는 막내딸이랑 여기저기 나가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둘째 며느리가 같이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 둘째 며느리한테 말했죠. 둘째도 나갔다 와. 내가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 아니에요. 전 제 할 일 할 테니까 어머님이 나갔다 오세요. 그리고 오는 길에 내일 쓸 마늘 좀 사다 주세요. 저는 갑작스런 둘째 며느리 부탁에 당황했어요. 항상 먼저 나서서 설거지도 하고 음식 준비까지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답니다. 그때도 오히려 요리 재료를 챙기는 모습을 보고 정말 타고난 성격이 저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그렇게 큰며느리와 막내딸이 나가고 둘째 며느리는 혼자서 분주히 움직였어요. 며느리 딱 2명 있는데 어쩜 저렇게 상극인 2사람이 우리 집으로 왔을까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까 싶었지만 막내딸과 큰며느리는 서울에서도 가끔 따로 만나고 있었죠. 그만큼 둘째 며느리와는 벽이 생기고 큰며느리와 막내딸은 허물없는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정말 자기 일만 묵묵히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큰며느리하고 둘째 며느리가 반반씩 섞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했죠. 큰며느리는 가끔 보면 푼수 같았고 둘째 며느리는 버릇없어 보일 만큼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 둘 다 중간이 없었어요. 제 사연을 듣다 보면 저와 비슷한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도 있으시겠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라는데 둘째 며느리 때문에 별 걱정을 다 했답니다. 그러다가 막내딸과 큰며느리가 사이가 멀어질 만한 큰 경사가 생겼어요. 바로 30 초반이었던 막내딸이 결혼을 준비하게 됐죠. 사위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규칙적인 월급 받으면서 자기 몫은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막내딸이 연애하면서 집에 소개시켜준 유일한 남자친구라 더 믿음이 가기도 했어요. 헛된 소리 하는 애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아서 저와 남편은 막내딸의 안목을 믿었죠. 그리고 그때 처음 인사 왔던 사위는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호탕한 성격이 좋았습니다. 멀리서 왔길래 오리탕을 끓여줬더니 어느새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저한테 조심스럽게 부탁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남은 밥 더 있을까요? 한 공기 더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벌써 한 그릇을 다 먹었어? 시골 음식이 입맛에 맞나 보네. 저 오늘 처음 먹어본 건데 너무 맛있어요. 이런 음식을 왜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네요. 닭만 먹어봤지 오리탕은 처음인데 최고예요. 오늘 저 3그릇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먹으니까 보기 좋네. 새로 한 밥 많으니까 많이 먹어. 아유, 복스럽게도 먹네. 어찌나 복스럽게 먹는지 밥그릇에 쌀 한 톨 안 남기고 먹었죠. 이렇게 잘 먹는 사위가 미워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 혼자서 3그릇 뚝딱 비우는 사위 모습에 남편은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복스럽게 잘 먹는 걸 보니까 오리탕 식당 집안 사위 될 자격이 충분하구먼. 그럼요. 아버님, 제가 오리탕을 이렇게 잘 먹을 줄 몰랐어요.
평생 장모님 장인어른께 오리탕 얻어먹으려면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 막내딸한테나 잘해줘. 우린 그거 말고 바라는 거 하나 없네. 평생 내 딸 눈에 눈물 안 나게 행복하게 해주면 그걸로 됐네. 걱정 마세요. 이 사위만 믿으세요. 남편은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려니까 아쉬웠는지 사위를 앉혀두고 잘 부탁한다는 말만 100번도 넘게 했답니다. 그만큼 딸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물가에 둔 아이 같은 자식이었죠. 그래서 딸이 너무 좋아하던 사위를 믿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자다운 성격에 넉살 좋은 사위니까 분명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내딸이 결혼하고 5개월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린 거죠. 그날 다급했던 사위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때 사위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지 횡설수설하면서 저한테 전화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효정이가 쓰러졌어요. 뭐? 누가 쓰러져? 내 딸이 왜? 저도 모르겠어요. 퇴근하고 와보니까 쓰러져 있어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는데 지금 응급실이에요. 겨우 숨은 쉬고 있는데 이러다 잘못되면 저 어떻게 살아요? 너무 무서워요. 효정이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사위는 어떡하냐는 말만 반복하다가 급기야 오열하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을 데리고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제발 아무 일 없길 바라면서 도착한 응급실에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누워있는 딸이 보였죠. 처음 보는 막내딸 모습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제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누워있는 효정이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효정아, 엄마야. 왜 이러고 있어? 자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애꿎은 사위한테 소리를 치며 물었죠.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울고 있는 사위도 안 보였어요. 그때 사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앞도 잘 안 보인다고 하고 어지러워서 못 걷겠다고 했었어요. 그때라도 제가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뭐? 아니 그 지경인데도 애를 데리고 병원에 안 갔어? 그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제가 죽일 놈입니다. 효정이가 죽어도 병원은 안 간다고 버틸 때 제가 억지로라도 데려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최근에는 머리가 아프다면서 두통약을 먹고 또 괜찮아졌다길래 요즘에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며칠 전부터 머리 아프고 어지럽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병원을 데려갔어야 했는데 퇴근하고 오니까 효정이가 욕실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이고 효정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딸이 왜 여기 이러고 있어. 저는 사위의 말에 그냥 모든 게 원망스러웠어요. 작은 감기에도 병원에 잘 가던 딸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자기 몸을 방치했나 싶었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데 갑자기 의사가 저를 따로 부르는 겁니다. 마침 사위가 자리를 비워서 저를 부르나 싶었는데 의사는 꽤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말하더군요. 그리고 의사의 말에 역대급 반전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따님분, 그냥 뇌출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살펴보니까 온몸에 구타로 의심되는 멍이 보였어요. 그리고 갈비뼈에도 금이 간 상태인데 이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서 다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의사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결혼한 지 5개월 된 신혼인 딸한테 멍자국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의사 말은 거의 사위를 의심해보라는 말과 같았죠. 제가 딸을 확인하고 나자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사위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까맣게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죠. 내 앞에서는 그렇게 사람 좋은 척하던 사위의 극악무도한 실체는 엄청났습니다. 끝까지 잡아떼던 사위놈은 결국 집안에서 몸싸움을 했던 증거가 발견되자 사실대로 털어놨어요.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년이 먼저 하늘 같은 서방한테 대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부부끼리 몇 대 치고 박은 걸로 웬 유난인데요. 가족끼리인데 뭐요? 그때 뻔뻔하게 소리치는 사위놈을 보고 뒤통수를 때려버렸죠. 그리고 저는 그놈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내 딸한테 손을 대? 감히 귀하디 귀한 내 딸한테. 너 지금부터 한마디라도 거짓말하면 내가 너 죽이고 감방 들어갈 줄 알아. 알겠어? 너무 화가 나서 경찰서인 것도 잊은 채 화를 내며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날 딸과 사위는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다 싸움이 격해지면서 사위는 딸한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자가 남자의 힘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서로 밀치면서 싸우다가 딸이 욕실 쪽으로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쳐서 응급실까지 실려온 겁니다. 정말 사위놈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믿기 힘들었죠.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귀하게 키운 내 딸한테 벌어진 일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찰이 본격적으로 딸이 살던 신혼집을 수색하자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정폭행으로 법의 심판까지 받았죠. 결국 교도소 실형 판결을 받게 된 사위놈을 원망하면서 소리쳤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아이 진짜 재수없게 왜 이래. 부부싸움 할 수도 있는 거지. 따지고 보면 내가 당한 거지. 몸 약한 그쪽 딸 만나서 내 신세가 이게 뭡니까? 뭐야? 이놈 새끼 너 천벌 받을 줄 알아. 어디서 그런 말을 해?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사위놈을 보자 정말 사람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악기라도 들렸나 의심이 될 정도로 딴 사람 같았어요. 그 후 저는 딸의 물건을 챙기러 딸이 살던 집으로 갔다가 이웃 주민의 말에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절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 집이 하루가 다르게 싸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소리 지르고 싸우고 심한 날은 물건 집어던지는 소리도 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민원 엄청 넣고 살았는데 맨날 남자가 욕하고 때리는 것 같더니만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아휴, 나이도 젊을 텐데 세상에나. 저는 이웃 주민의 말에 가슴을 내리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가만히 안아주면서 달래주셨어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전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딸이 그날 이후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부랴부랴 병원비를 마련해서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은 딸은 병원 치료가 시급했죠. 특히 외상성 뇌 손상이라 면밀히 보호자가 지켜봐야 했습니다. 딸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까지 어눌했어요. 그래도 골든타임 안에 긴급 수술을 받은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한동안은 병원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말에 제가 딸 병원으로 올라온 겁니다. 남편과 둘이 하던 식당을 온전히 남편한테만 맡겨놓고 딸 병원으로 향하는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한시라도 딸 곁에 붙어 있고 싶었습니다. 그 날짜가 가는 것도 모르고 딸을 간호하는데 딸이 퇴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직 움직임이나 말은 어눌했지만 급한 수술을 모두 끝낸 뒤라서 퇴원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딸을 데리고 시골로 가기가 겁났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더 큰 병원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 머무르고 싶었죠. 그때 이런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큰며느리였어요. 제가 계속 걱정을 하니까
큰며느리는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아가씨 집으로 데려갈게요. 그동안 어머님 혼자서 병원에서 힘드셨잖아요. 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세요. 가서 식당도 하셔야 되고 아버님 혼자 그동안 바쁘셨을 거예요. 뭐? 네가? 너 정말로 할 수 있겠어? 그럼요. 처음은 뭐 서투르겠지만 하나씩 배워갈게요. 그리고 저 그동안 자매처럼 지낸 거 아시잖아요.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동서도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둘째가 돕겠다고 했어? 그럼요. 저희도 형편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집으로 가면 훨씬 편할 거예요. 평소 막내딸과 사이가 좋았던 큰며느리가 선뜻 딸을 돌보겠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고마웠죠. 게다가 작은 아들 부부까지 나서서 딸을 돌보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답니다. 특히 큰아들 부부는 어려운 형편에도 선뜻 나서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큰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생긴 부상으로 더 이상 공장 근무가 어려워져서 이삿짐 센터로 일자리를 옮기게 됐죠. 그 당시 큰며느리도 일용직으로 소일거리만 했기 때문에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선뜻 자신의 집에서 내 딸을 돌봐준다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막내딸을 큰아들 집으로 옮기는 날 큰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너희 형편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 내가 해줄 건 없고 네가 우리 딸 옆에서 간병해 준다니까 고마워서. 네, 한 달에 200만 원씩 보내주마. 그러니까 우리 딸은 옆에서 잘 좀 해줘. 알았지? 나 우리 큰며느리 믿는다. 정말로 큰며느리 너밖에 없는 거 알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평소에 자매처럼 지내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바로 전화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딸은 큰며느리 손에 맡겨진 겁니다. 아무래도 큰아들 집에서 딸을 돌보다 보니까 둘째 며느린 자주 가진 못해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가려고 노력했어요. 그 후 저도 가끔씩 서울에 와서 딸을 보러 갔죠. 처음엔 큰며느리가 딸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가보니까 막내딸 머리가 곱게 빗겨져 있었죠. 그걸 보고 놀라서 물었더니 큰며느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오신다길래 오랜만에 깔끔하게 만져줬어요. 어머님도 보기 좋으시죠? 안 그래도 바쁠 텐데 뭘 이렇게까지 했어. 네가 이렇게 해줘서 내가 정말 고맙다. 다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재활용품도 준비해뒀어요. 이거 보세요. 호흡 재활에 좋은 거래요. 큰며느리는 딸을 위해 준비했다면서 재활용품까지 보여줬습니다.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고마웠죠. 그래서 정말 큰며느리만 믿고 딸을 맡겼어요. 아무래도 식당을 남편 혼자 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저도 한동안 식당 일로 바빴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큰며느리가 보내주는 사진을 보면서 저도 버틸 수 있었죠. 무엇보다 큰아들 집인데 무슨 의심이 들었겠습니까? 게다가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까지 있으니까 의심의 여지도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어요. 가끔씩 남편과 서울로 올라와서 검진 결과도 보고했죠. 그때마다 잘 지내는 딸의 모습에 저는 그저 큰며느리한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진 속 딸의 얼굴이 이상했어요. 얼굴도 까칠한 것 같고 살도 좀 빠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힘들게 딸을 돌보고 있는 큰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제가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거라고 넘기다가 둘째 며느리에게 부탁을 하게 됐죠. 요즘 우리 딸 보러 간 적 있냐?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어제 다녀왔어요. 그런데 재활치료가 힘든지 많이 울더라고요. 울어?
어디 아파 보이진 않았고 살이 좀 빠진 것 같긴 했는데 형님이 요즘에 아가씨가 잘 못 먹는다고 하던데요. 혹시 내일 시간 되면 꼭 한번 좀 가볼 수 있을까? 사진 보니까 어딘가 불편해 보여서 그래. 요즘 식당 성수기라 내가 도통 가볼 수가 없네. 네, 제가 좀 지켜보다가 전화 드릴게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둘째 며느리한테 한번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둘째 며느리 전화만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신없이 식당 일을 끝내고 한숨 돌리는데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 목소리도 이상했습니다. 한 번도 흥분한 적 없던 애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아가씨가 이상해요. 뭐? 왜 그래? 아니 무슨 일인데? 정말 그 형님이라고도 부르기 싫은 여자가 아가씨한테. 둘째 며느리는 잔뜩 화가 난 채로 이를 악물고 말끝을 흐렸죠. 그 잠시의 틈에도 애간장이 타들어갔는데 그 후 이어지는 둘째 며느리의 말에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둘째 며느린 저한테 한숨을 쉬면서 본 걸 그대로 말했어요. 저도 직접 다 듣고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단판 짓고 가세요. 그 여자가 아가씨한테 얼마나 인간만도 못한 짓을 한지 아세요? 그동안 아가씨한테 욕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만 보면 울던 아가씨가 도와달라고 울었던 것 같아요. 둘째 며느리는 끝내 울음까지 터뜨렸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잘못된 걸 알고 남편과 서울로 갔습니다. 진짜 믿었던 큰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동안 남매보다 더 친자매처럼 가까이 지내던 사이라 믿고 맡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답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옷도 서로 빌려 입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죠. 그래서 저는 큰며느리가 제 딸을 친동생처럼 생각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언제 위급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딸을 위해서 선택한 건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한 번은 큰며느리 혼자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했었죠. 거동도 잘 못하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사람 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닐 텐데 내가 지금이라도 적당한 병원 알아보마. 너 너무 힘들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아가씨는 제 동생이나 다름없는데 제가 왜 힘들겠어요. 정말 어머님도 걱정이 팔자세요. 저 정말로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적당한 병원을 알아본다고 해도 큰며느리는 기억 후 자기가 돌보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이렇게 되니까 저도 정말 큰며느리를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이 정도면 정말 큰며느리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던 큰며느리 집에서 제 딸은 그야말로 몰골이 처참해져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저희가 오기 전에 큰며느리가 다른 짓을 못하게 집안에 지키고 서 있었죠. 큰아들 집으로 가보니까 딸의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니었죠. 살도 엄청 빠져서 얼굴은 헬쓱했고 언제 씻은 건지 알 수 없게 여기저기 지저분했어요.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둘째 며느리가 가면 도움을 청하려고 눈물만 흘렸던 겁니다. 워낙 큰며느리랑 잘 지냈기 때문에 둘째 며느리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작은 며느리 옆에 꼼짝없이 앉아있던 큰며느리가 저한테 와서 매달리더니 애원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다 오해예요. 정말 딱 한 번 그런 건데 동서가 저를 모함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둘째 며느리가 자기를 모함하려는 거라면서 뻔뻔하게 말하는 큰며느리를 보니 기가 막혀 했죠. 그러자 둘째 며느리는 뻔뻔하게 구는 걸 보고 단호하게 큰며느리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발뺌할 줄 알고 증거 제대로 잡아뒀어. 뭘 알고 떠들어? 지금 내가 녹음기를 틀고도 그 입 함부로 나불대나 어디 보자. 그러더니 둘째 며느리는
온 가족이 다 있는 앞에서 녹음기를 재생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제 전화에 그동안 이상함을 느끼던 둘째 며느리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둔 거였죠. 그런데 그 녹음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어요. 제일 첫 녹음이 재생되자 화가 난 큰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시비를 거는 말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절대 깨어나지 마. 알겠어? 그냥 이대로 계속 누워있어. 그래야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이렇게 생활비를 벌 거 아니야. 세상에 이런 꿀알바가 어딨어? 이거야말로 누워서 돈 벌기지. 큰며느리의 욕심 가득한 목소리와 딸의 고통 소리가 들렸죠. 저는 차마 들을 수 없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음성은 더 치욕스러웠어요. 아, 진짜 너는 먹고 싸기만 하니? 좀 참아봐.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야, 이런 건 일어나서 네가 좀 치워. 꼴랑 돈 200만 원 벌면서 내가 네 똥수발까지 들어야 되는 거니? 양심적으로 이런 건 돈 좀 더 주라고 네가 말 좀 해봐. 아우 속 터져 진짜. 밥도 혼자 못 먹냐? 아 진짜 귀찮어. 나 라면 먹을 거니까 넌 오늘 굶어. 너 라면 못 먹잖아. 오늘만 굶어라. 한 끼 굶는다고 사람 쉽게 안 죽어. 그러니까 참고 누워있어. 세상에 간병을 하겠다는 사람이 환자한테 할 소리입니까? 제 딸은 거동도 혼자서 제대로 못할 만큼 몸이 건강한 상태도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들어보니까 며칠 굶긴 적도 있던 것 같았습니다. 이러니 누워만 있던 애가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었던 거죠. 진짜 며느리가 아니라 악마의 손에 딸을 맡긴 꼴이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가 들고 있던 녹음기를 뺏으려고 했죠. 그러면서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저 너무 힘들어서 딱 한 번 그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오해? 너를 믿어달라고? 지나가는 똥개를 믿어달라고 해라.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야, 넌 네 동생이 이 꼴을 당하는데 너 정말 몰랐어? 네 마누라가 이 짓을 하는데도 몰랐냐고. 저는 놀란 표정으로 서 있는 큰아들한테 소리쳤어요. 그러자 큰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이삿짐 센터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오니까 저는 진짜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제 탓이에요. 악마 같은 년이 아주 작정을 하고 아들이 있을 땐 잘해주다가 아들이 나가면 괴롭히고 있던 거죠. 그래서 큰아들은 둘째 며느리의 녹음기를 듣고 진짜 기겁을 한 거예요. 그러자 둘째 며느리는 큰아들을 탓하는 저를 막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초에 저 여자가 아가씨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여기 음성 파일 보시면 5번째 파일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협박 증거라면서 음성을 재생시키자 진짜 헛웃음이 났죠. 재생하자마자 악마 같은 여자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니 이런 말이 이어졌습니다. 야, 이거 너네 엄마가 200만 원 보내줘서 오늘 쇼핑 좀 했잖아. 너무 좋다 얘. 너 만약에 네 오빠나 부모님한테 이런 사실 알리면 다 엎어버릴 거야. 내 성격 잘 알지? 네 부모님 식당도 온전치 못해. 알겠어? 넌 그냥 여기서 누워있기만 하면 돼. 그게 네 역할이야. 정말 수많은 녹음이 있었지만 여기까지만 밝히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큰며느리는 간병을 만만하게 보고 시작했다가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러면서 뻔뻔하게 저한테 애원하면서 악마 같은 말을 내뱉었어요. 어머니, 정말 저 잘하다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으로 옮기자고 했지. 내가 너한테 몇 번을 말했어. 병원으로 옮기자고. 돈이 급해서 그랬어요. 자꾸 돈이 생기는데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요. 뭐야? 너 인연 오늘 잡아 족쳐버릴 거다. 이리 와. 저는 악마 같은 년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년 머리채를 잡고 거실을 한 바퀴 돌았죠. 남이 보면 레슬링이라도 하는 것처럼 짓밟았어요. 한참을 아프다고 꾀꾀거리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어머님, 이거 안 나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 너보다 내가 먼저 신고했어. 어딜 협박질이야? 네가 아직 힘이 남았구나. 저는 그렇게 한참을 짓밟았고 경찰이 와서 겨우 끝났답니다. 내 딸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가만둡니까? 그렇게 경찰서까지 가니까 그제야 싹싹 빌더군요. 저도 처음엔 잘 보려고 했는데 욕심이 나서 그랬어요. 제발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간병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내가 돈 200만 원을 괜히 줬겠냐고. 난 혹시라도 우리 딸한테 갑자기 또 무슨 일 생길까 봐 맡겼는데 이런 짓을 해? 난 절대 용서 못해. 그렇게 저는 싹싹 비는 악마 같은 여자의 외침을 뒤로하고 법대로 하자고 했죠. 결국 며느리녀는 경찰 조사에서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솜방망이라고 느꼈지만 초범이라고 실형 6개월이 최대였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한동안 제정신이 아닌 채 살았어요. 그리고 막내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옆에서 매일같이 울었죠. 내 동생 미안해. 이 오빠가 미안해. 나는 오빠도 아니야. 그런 큰아들을 보면서 막내딸은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힘겹고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죠. 오빠, 울지 마. 다 나 때문이야. 그 말에 저희 가족 모두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웃는 게 예쁘던 제 딸이 왜 이렇게 된 건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이혼을 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죠. 그날 이후 큰아들은 동생 돌본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네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오던 식당 일을 접고 서울 큰아들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네 식구 모여 살면서 딸을 돌보고 있죠. 아플 때 같이 견뎌주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리고 작은 며느리도 무심하지만 세심하게 잘 도와주고 있어요. 입만 앞선 것보다 작은 며느리 같은 사람이 진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딸이 조금씩 걷기도 하고 가족들과 눈을 맞추면서 웃기도 하고 있죠. 조금씩 건강을 되찾는 모습에 뿌듯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틈틈이 와주는 작은 며느리가 고맙기만 합니다. 얼마 전엔 저한테 작은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말도 했죠. 어머님, 살 빠지신 것 같아요. 밥 좀 많이 드세요. 필요한 말만 하던 작은 며느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변한 것 같아요. 어깨도 주물러 주는 걸 보니 확실히 이번 일로 느낀 게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 덕에 지금은 온 가족이 희망을 찾고 열심히 살고 있죠. 남편도 지금은 경비 일을 알아보는 중이고요. 조금씩 서울에 정착하면서 딸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때까지 책임지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저는 딸을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저는 엄마니까 이게 당연한 거겠죠. 신이 있다면 딸의 인생 망친 사위였던 그놈과 돈 때문에 제 딸을 이용한 그년이 천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진리가 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긴 하겠죠. 앞으로 더 험난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이겨내겠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대단한 행운이 와야 좋은 날이 아니더군요. 소소하게 평범한 날이라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던 날이 좋은 날이었죠. 애석하게도 그걸 이제야 알았답니다.
힘든 고통을 이겨낸 저희 가족과 아픈 딸을 위해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요. 부디 제 사연을 들은 분들은 모두 무탈한 하루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